핀란드나 일본과 달리 칠레는 내부적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칠레의 아옌데는 민중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36%뿐이었고 칠레 군부와 미국 정부는 그의 당선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이엔데는 신중한 타협이나 온건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과도하고 전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이 미국의 기업이 소유한 구리 광산 회사를 국유화하면서 미국이 칠레의 군부를 지원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또한 쿠바의 카스트로를 칠레에 초빙하여 칠레 군부를 암묵적으로 압박하면서 그들의 반감을 키웁니다. 더불어 아이엔데의 과감한 정책 추진은 경제적 혼란과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그를 지지하던 노동자들도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물론 아이엔데 정권의 경제 파탄 이면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국은 1973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피노체트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군부 세력의 평화적 정권 이양을 기대했던 미국이나 국민들의 염원과 달리 피노체트는 17년간 독재를 유지하면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피노체트가 물러난 뒤에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도 독립을 쟁취한 뒤 첫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를 상대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수카르노는 칠레의 아얀데만큼이나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일신교 신앙, 인도네시아의 통합, 인도주의, 민주주의, 전 국민에 대한 사회정의라는 5가지 원칙, 즉 판차실라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쿠데타의 발발로 정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칠레처럼 쿠데타가 성공하지는 못했고 대신 그 쿠데타를 진압한 수하르토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뒤에는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다큐에도 잘 드러난 것처럼 군부를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과 학살이 자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기도 했지만 짧은 시기에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쿠데타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군부 독재의 역사는 우리나라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정체성 확립, 나아가 경제 발전을 향한 열망과 그 과정에서의 독과점, 부정부패 등은 우리가 모두 겪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이상적 열망을 가지고 서구 열강의 뒤를 쫓아 현대사를 시작했지만 내부적 비극을 겪었습니다. 결과에서의 성공이 있었다고 한들 그 과정에서의 아픔은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역사적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역사의 아픔을 교훈으로 미래의 위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나 내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도 있지만 내외부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위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독일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영연방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본국이 위기에 처하면서 버려지다시피 방치됩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는데 다행히 미국 덕분에 일본에 의한 본토 침략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종료 이후에도 영국은 자신들이 전후 복구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에 큰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건립 초기에 내세웠던 백호주의와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이민법 개정을 통하여 다민족 국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위치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본국이었던 영국에서보다 아시아 여러 국가에 가깝기 때문에 그들의 초창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여전히 백호주의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고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는 하지만 완전히 아시아에 녹아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위기는 급격하게 드러나는 위기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급격한 변화의 위기와 점진적인 위기를 모두 겪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1,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특히나 전범국가의 국민이라는 딱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나치당의 앞잡이가 되어 전면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만 처벌하면 될지 아니면 전 국민이 책임져야 할지에 대한 문제와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후대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 나아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불거진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힌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다행히 독일의 브란트 총리는 자신들이 과거에 대한 책임이 일부의 사람도 아니고 선조들만의 책임도 아닌 독일인 전체의 것이라는 그러한 점을 확고히 하였고, 그런 과감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나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동독과의 통일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의 혼란이 도래하기는 했지만 독일 나름의 방식으로 서서히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독일의 위기와 그에 대한 해결의 과정을 보면서 점진적 위기를 해결하자면 한 번쯤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백호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나 과거 반성을 미루는 일본에 비해서 일찌감치 자신들이 과거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을 한 독일의 결단이 훨씬 더 돋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감한 결단 때문에 독일은 그 뒤의 통일에 의한 혼란이나 최근의 이민자와 난민 문제 등에 대한 해결에서도 어떤 나름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책에서는 현재 진행형의 위기와 미래의 위기를 설명합니다. 현재 진행형의 위기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현실을 다룹니다. 일본의 현재 문제는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등입니다. 또한 일본은 전통적인 가치 보존에 대한 집착으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현실적인 자기평가가 부족하며 한국이나 중국 등의 주변국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취한 행동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음 미국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양극화,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 시스템, 사회적 불평등, 공공목적을 위한 투자 감소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원래 강점이었던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도약 이전에 세계 경제의 1위를 차지하던 미국과 일본의 현재 위기는 다른 모든 국가들이 직면할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미국과 일본의 현재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 뒤를 따라가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전 세계적으로 임박한 위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대대적인 위기는 핵무기 폭발, 기후변화, 세계적 자원 고갈, 세계적 자원의 생활 수준 불평등의 4가지 위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위기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대적인 위기에 대한 협상은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협약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탈퇴하면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원은 고사하고 생물 보존을 위한 협약들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고래잡이를 다시 시작한 것도 그런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무언가 원론적인 협상과 타협을 외치기보다 좀 더 강력한 통일된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세계 질서를 유지해줄 리더십이 필요한데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은
오히려 제 살 길 찾기에 바쁜 모습이어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자는 끝까지 긍정적 마인드를 견지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과거에서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효과를 발휘한 변화의 방식을 차용한다면 충분히 현재와 미래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인류는 눈앞의 위기를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그 위기를 향해 달려든 그러한 경우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과거의 충분한 경험적 자료와 지식이 미래의 긍정적 행동을 담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자가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12가지 요인 분석을 국가라는 큰 틀로 확장해서 적용한 부분은 신선함과 탁월함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가 제시한 역사적 자료와 해결책들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저자와 같은 시도들이 계속될 때 충분히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